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예술은 살아남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울리는 힘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영화 브루탈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 브루탈리스트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런 댓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영화 평론가들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영화 얘기보다는 건축 얘기를 좀 많이 섞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를 볼 때 건축가가 볼 때 이 느낌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느낌은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멜 깁슨이 제작 감독을 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볼 때 이동진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하고 그냥 영화로서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좀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브루탈리스트도 건축가였기 때문에 약간 너무 감정이입이 좀 많이 돼서 건축가를 정말 잘 묘사를 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봤던 어떤 영화보다도 건축가의 그 내면적인 것들, 갈등, 그 사람들의 욕구,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루탈리스트를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건축가예요. 바우하우스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딱 보면은 그냥 프로필로 딱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마르셀 브로이어라는 건축가예요. 이 사람이 헝가리 출신이고 유태인이고 바우하우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에 보면 이분이 쇠파이프 갖고 의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마르셀 브로이어의 대표작이거든요. 바실리 체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자전거를 보고서 되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자전거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만은 그 쇠로 만들어진 아주 기능적인 형태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러한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바실리 체어라고 쇠파이프로 만들어진, 그리고 가죽으로 딱 사람이 몸이 닿는 부분을 만든 그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기가 좀 겁이 나가지고 가만히 두고 있었는데 바실리 칸딘스키라는 사람이 화가거든요, 유명한 사람. 그 사람도 이제 바우하우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작품을 보고서 이거 발표를 해라,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호평을 많이 했죠.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칸딘스키의 퍼스트 네임을 따가지고 바실리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바실리 체어라고 하는 유명한 의자가 있어요. 캔틸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의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마르셀 브로이어는 1902년생이기 때문에 1880몇 년도에 태어난 르코르비제보다 한 세대 정도 뒤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르코르비제가 사실은 이 바실리 체어 다음에 LC1이라는 의자를 만들어요.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되게 조그만한 그 쇠파이프로 되어 있는 의자고요. 등받이가 이렇게 기울어질 때마다 각도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실리 체어가 그 뒤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모더니즘의 시대잖아요, 이때가. 그 모더니즘 시대가 결국엔 언제냐 하면은 대량 생산이 필요했던 시절인 거예요. 대부분의 이 시절의 건축가들은 대부분 다 커뮤니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노동자 계층을 위해서 양질의 집과 가구를 대량 생산해야 된다.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장식은 없어야 되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대량 생산되는 부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무를 깎아가지고 장식을 해서 만드는 그러한 의자가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 거가 이분의 바실리 체어인 거죠. 참고로 마르셀 브로이어는 리차드 마이어가 잠깐 일했던 사무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일했던 그 설계사무소, 그분이 코넬 졸업한 다음에 그 마르셀 브로이어 사무실에서 몇 년 일하다가 나오자마자 이제 스미스 하우스라는 작품을 내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계보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르코르비제, 마르셀 브로이어, 그다음 리차드 마이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은 서재를 고치는 걸로 처음에 이 사람이 건축주의 눈에 들잖아요. 그 서재에 보면은 햇빛은 들어와야 되니까 창문을 유리창 크게 만들고 책은 햇빛을 받으면 안 되니까 루버 형식으로 해서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딱 열면은 착 그 루버처럼 열리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루이스 칸이 설계한 소크 연구소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크 연구소 보시면은 마치 그 창문 쪽으로 뻥 뚫려 있듯이 채평양을 향한 뷰가 있고 그 루버가 딱 45도 각도로 틀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쪽 방향에서 보면은 다 벽으로 보이고 반대쪽에서 보면은 쫙 유리창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았나, 좌우 대칭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영화를 구상을 하시는 분이 단지 그냥 마르셀 브로이어만 참고한 것 같지는 않고요.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의 작품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이거 보면 감정이입을 한 게 이 건축주들 나왔을 때 정말 아슬아슬해요. 모든 건축가의 마음이 이거거든요. 이번에는 혹시 이 건축주를 만나서 뭔가 내가 꿈꾸던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때마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건축주가 좋아하더라도 여기도 보면 그 아들내미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역할인지 악역인지 알 수 없게끔 초반에 불안불안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사고를 치잖아요. 어쨌든 사실 이 아들이 없었더라면은 맨 처음에 인연도 시작이 되지 않았겠죠. 아들이 서재를 고치는 거를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첫 단추가 돼서 가는 거잖아요. 가장 극공감이 됐던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드디어 자기 꿈을 실현시킬 기회를 딱 얻었는데 건축주가 또 다른 건축가를 데리고 와서 자꾸 그래서 이렇게 참견을 하잖아요. 그때 이 남자가 너무 빡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극공감했어요. 저는 진짜 그 순간에서. 그게 딱 우리 건축가들이 힘이 낼 때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가를 믿지를 않는 거잖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그 정도로 건축가를 믿는 건축주도 흔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상적인 건축주로 표현이 초반에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눈과 이 기준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딴 사람 얘기를 듣는 거죠.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은 이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가들은 되게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막 엄청나게 열받아 했고 그거를 저도 옆에서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봤어요.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처음에 PT 할 때부터 그러잖아요. 맨 처음 PT 딱 할 때 설명을 하니까 그 건축주의 오른팔로 계속 시공을 담당했던 분이 뭐 돈이 많이 드네 있던 소리 하잖아요. 진짜 빡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가. 근데 거기서 딱 그 얘기 하죠. 우리 대리석으로 안 하고요. 노출 콘크리트로 합니다. 딱 그 얘기를 하죠. 그게 브루탈리즘의 핵심이에요. 모든 장식을 걷어낸 다음에 아주 본질만 남겨놓는 것들. 그래서 구조적인 미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게 브루탈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안도다다오도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쓰잖아요. 안도다다오가 노출 콘크리트를 썼던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건축가가 공사비 적게 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 파도였어요. 두 번째가 그 다른 뭐 백화점 디자인하는 사람인가 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막 해야 되잖아요. 그게 건축가가 진짜 머리도 잘 써야 되거든요. 거기서 아주 비열한 수법을 쓰죠. 막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싸우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건축가들이 항상 겪는 문제거든요. 그거 나중에 공사할 때 시공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도 기차 사고 나가지고 정말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공사비 이슈가 되면서 또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정말 산 넘고 물 건너고 강 건너고 다 해가지고 결국엔 되는가 싶었더니 맨 마지막에 또 다른 뭐 이거는 스포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건축가의 일상이에요. 흥미로운 거는 이 영화에서 내내 메인 공간이 안 나와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고생하는 얘기는 몇 시간 동안 나오는데 결국엔 그래서 그 공간이 도대체 무슨 공간이고 그 사람이 중간에 타운홀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플래시로 딱 비추잖아요. 근데 뭐 안 보여줘. 그 내부 공간이 어떤 건지. 근데 결국엔 영화 마지막 장면에 가서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꿈꿔왔던 공간은 이거라는 거를 결국에 영화 맨 마지막에 가서야 볼 수 있게끔 일부러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십자가가 안도다다오 같죠? 그거? 빛의 교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재단 위에 딱 떨어지게 하는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뭐 그걸 보면 약간 또 에어로 사리넨의 MIT 채플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가 이렇게 매시브한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서 햇빛이 딱 떨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 건축가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시빅 센터라고 했던 거예요. 뭐 체육관과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교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갔는데 건물에 창문이 없어. 아니 그럼 수영장에서 햇빛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그 형광등 불빛에서 수영을 하라는 건가?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창문이 적으면 다 멋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게 진리예요, 진짜. 창문이 적을수록 멋있어요. 제가 장담컨대 어떤 건물을 좀 멋있게 만들고 싶다. 창문 없고 갑자기 덩어리처럼 뭐가 하나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존재감과 무게감이 확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물을 보면 감동이 다 있어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 작품도 보시면은 그 모형 봐서는 도저히 저거는 작동할 수가 없는 건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 직업병이 도졌었습니다. 근데 계속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공간이 내부에 펼쳐지나. 영화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그 어두운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면이나 약간 무슨 하수도 같이 기둥들 쫙 있는데 밑에 물 고여있는 그런 멋있는 공간 나오잖아요. 빗물 담그는 데라고 했던가? 영화 속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크게 안 만들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면은 위에 슬라브를 받치는데 일반적으로 보가 지나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 주두 부분이 넓어질수록 슬라브 콘크리트 바닥면이랑 만나는 접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위에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최근에
그 LH에서 무량판 할 때 막 부실 시공돼서 날리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그 무량판 잘못 시공한 거를 보수할 때 보시면은 기둥이 있고 그 주두 부분에 다 이렇게 뭐가 튀어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공간도 되게 멋있었죠. 기둥들이 쫙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이집트 신전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수직성이 강조된 기둥들이 쫙 있고, 밑에 또 물이 있어서 더 멋있는 거예요. 반사돼서 깊어 보이는 거고, 천정고도 엄청 높고, 그런 거를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 리가 없죠. 그 조그마한 건물에. 그러나 어쨌든 쭉 받는 느낌은 저는 루이스 칸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유대인 집안이죠. 근데 부모님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주로 자랐죠. 근데 이분이 추구하던 거가 어떻게 하면 건축에 빛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작품을 보면은 막 엄청나게 콘크리트로 재있고 위에서 빛이 딱 떨어지는 디자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되게 루이스 칸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보통 디자인을 할 때 평면도가 좌우 상하 대칭의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건물도 약간 좌우 상하 대칭의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사실 그렇게 특정한 날에만 딱 햇빛이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거는 뭐 이집트 신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긴 하죠. 어느 파라오의 생일날 딱 그날에만 햇빛이 쫙 들어와서 뭐 끝에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신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집트였으니까 태양의 움직임에 되게 민감했던 거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디자인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영화 속에서도 이 건축가가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가지고 뭐 건축 주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에고센트릭한 사람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그 한 장소 공간을 차지하고서 자기가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남의 돈 갖고서.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마음이 짠했던 게, 야, 저 성격 갖고도 참 많이 지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시를 할 때 쫙 보여주는데 진짜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그걸 자기 이상을 실현시키기 좀 어렵거든요. 정말 뭐 가우디 같이 구엘 같은 정말 천사 같은 건축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 가우디가 32살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젊은 나이인 거죠. 근데 그것도 무슨 서점을 하시는 분이 건축주였어요. 민간인. 그런 분을 딱 만나는 거가 진짜 운명 같은 거예요. 필립 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미국 건축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야, 건축가는 몸 팔아야 되는 직업이다.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비위 맞추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건축가라는 직업, 사실은 안 그런 직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좋은 제품을 통해서건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건,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꿈꾸는 어떤 디자인과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그 지갑을 여는 건축주한테는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공한 건축가는 겸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꿈꿔왔던 그거를 누군가가 믿어줬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모든 건물은 이 땅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운이 엄청나게 따라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 건축가는 세상이 도와주지 않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유태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제약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의 제약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쨌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건물로서 많이 실현을 시키기는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건축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는 해요. 나중에 가서. 근데 본인은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나약한 자, 약한 자죠. 결국은 그 사람이 남는 거예요. 영화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여주잖아요. 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억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울리는 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미켈란젤로는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티칸에 가면은 시스틴 성당에 있는 천장화를 보면서 미켈란젤로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기억되는 거죠. 시스틴 채플의 그 천장화를 커미션을 줬던 교황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않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인간이라면 그 작품을 보거나 그 음악을 들으면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예술은 살아남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건축가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건축에 투영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줘서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건축가가 주인공으로 나온 것 중에서 깊이 있게 잘 표현했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브루탈리스트가 되게 많이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건축가가 하는 일이 모든 문제들이 항상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건축가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되게 표현이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열흘 정도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연락을 한 일주일 정도 못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스타링크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세상에 열흘 동안 우리 사무실에 보고를 제가 딱 못 들었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편안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링크가 돼가지고 보고를 들었는데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뭐 허가권자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시공업자가 이런 문제가 건축주가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야 내가 진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가 하나 있어요. 94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보여줬던 만화인데 너무 심금을 울려서 제가 지금도 가끔씩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가를 보는가? 대중들이 봤을 때 건축가는 이 사람은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정량적인 서베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축가는 돈만 펑펑 써대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플래너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진짜 맨날 도시 망가뜨리고 말도 안 되는 건물 짓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시공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귀족인 척하고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건축가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횃불 들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비저너리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이 정말 정확하게 이 건축가를 묘사한 그런 6칸짜리 만화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진짜 극공감했어요, 진짜. 제 에피소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파노라마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다 코너에다가 모서리 열어놨더니 기껏 만들어 놓은 거에 기둥을 갖다 박아놨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건축가의 의도는 공간을 비율을 만들 때 높이 만들고 좁고 높게 만들어서 수직성을 강조해서 위에서 빛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중앙성 동물이니까 고개를 위로 들고 고개를 위로 들면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걸 의도적으로 만든 건데 공사비 줄이니까 천정을 낮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럴 때 정말 건축가는 진짜 빡칩니다. 왜 이걸 했는지를 모르고서 맨날 자기는 공사비 줄였으니까 잘했다 이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줄일 거면 다른 걸 줄였어야지. 차라리 면적을 줄여도 되는 거였거든요. 면적을 줄이고 이 높이를 낮춰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원래 의도를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걸 보고서 줄이고 바꾸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런 디테일들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3m 낮춘 거는 진짜 건축가를 보면은 정말 뚜껑 열리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만들어 놨는데 오죽하면 자기 돈 쏟아붓고서 고치겠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야, 내 돈을 줄 테니까 다시 고쳐라 이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극공감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감정이입을 하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브루탈리스트를 통해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